안녕하세요, 비전스피어입니다. 오늘은 북극 항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며 꿈의 항로라 불렸던 북극 항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극해를 가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통로이지만 얼어있는 빙하로 인해 지금까지 여름에만 짧게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2030년대에는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수에즈 운하까지 가는 항로보다 7,000km를 아끼게 되므로 항해 기간도 10일 정도 단축되고 연료비도 최대 35%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극 항로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과 대한해협의 지리적 특성이 부각되며 한국 또한 북극 항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한 부산이 북극 항로의 중간역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총 수요에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대외의존형 경제이자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역의 99%는 해운이지만 한국의 무역은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남중국해,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항로를 이용합니다. 이 항로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지역인데요. 남중국해는 국제해양의 대표적인 분쟁 지역으로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의 영유권 및 이해관계가 복잡히 얽혀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해상 통로이며 포화 상태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물동량의 상당수가 통과하는 항로이며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등 중동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파급력은 압도적이며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전 세계 교역이 마비되고 혼란을 겪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양과 호르무즈 해협은 소말리아 해적, 예멘 후티 반군 등 국제 정세와 갈등이 벌어지는 위협지대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닌 지역을 모두 통과하는 항로를 가진 한국 경제는 언제든지 충격을 받기 쉬운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북극 항로에 뛰어들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가 현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 심폐소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점 항구가 있어야 합니다. 거점 항구는 단순 물류를 환적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건이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머무르고 재생산되며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자본이 축적되고 생산, 금융, 기술, 문화가 융합되어 한 국가의 심장으로서 산업의 허브로서 작용해야 합니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만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거점 항구로서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산을 거점으로 북극 항로에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시아 물류, 금융, 문화의 허브로 만든다면 차원이 다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점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인데 부산 또한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청년들이 이탈하고 노인과 바다라는 별명을 얻으며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을 북극 항로를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점 항구란 부산이 가진 역량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 즉 부울경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특성과 인력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 유치를 위한 부울경 살리기를 통해 수도권에 대적하는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국도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김해, 창원, 경주 등 경상권 지역의 산업 기반과 제조업을 활용하여 부울경을 대체할 수 없는 금융,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무너져가는 부산을 되살려야 합니다. 항구는 바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므로 부산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시켜 북극 항로의 수혜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산은 다른 국가의 해안 도시에 비해 바람과 파도가 좋고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며 일본과 다르게 안개가 좋고 태풍, 해일 등의 재해로부터 영향을 덜 받습니다. 심지어 조수 간만의 차가 좋고 수심이 깊어 항구로서 최고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모두 이을 수 있는 질정학적으로도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창원의 방산, 사천의 항공우주, 울산의 자동차, 포항의 철강 등 각 도시들이 가진 힘과 부산이라는 국제적인 항만을 연결한 메가시티의 탄생은 수도권의 힘을 분산시키고 외화를 벌어들이며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핵심 카드가 될 것입니다. 북극 항로는 대한민국의 기회인 것은 맞지만 대한민국만 누릴 기회는 아닙니다. 북극권에 영토가 있는 북극 이사회 8개국이 북극 항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영향이 가장 큰데 대한민국은 바로 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자국의 외교적 고립을 해결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동진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가 재건에 힘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3국 중 한 국가와의 협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점이 부각됩니다. 우선 일본은 러시아와 역사적 외교적으로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일본은 일본이 북방 영토라 주장하는 쿠릴 열도상의 섬들을 두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일부 세력은 과거 러시아의 빼앗긴 사할린섬 일부 또한 본인들이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러시아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이 얽힌 상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고립주의로 러시아는 외교적 정치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1대1로와 해상 실크로드 정책은 러시아의
동진에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눈에 띌 만큼 갈등을 가지진 않으며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또한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둘은 과거부터 전략적 동반자로서 많은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제한이 풀리자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았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불금 사업 또한 대한민국의 큰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 도우며 성장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인프라 구축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쇠빙 LNG선 기술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와 반서방 국가의 이념 대립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한 실리적 외교이자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협력입니다. 끝으로 러시아는 북극 항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러우 전쟁이 종전된다면 러시아는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 부분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적 외교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두 국가의 협력은 큰 시너지를 발휘함과 동시에 양국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북극항로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동항로가 우리가 말하는 북극항로의 대표적인 항로이지만 북서항로 또한 그린란드를 거치는 항로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미국의 영향이 강합니다. 미국 또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면서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주도한 반면 현재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일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등으로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이 아닌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패권을 포기했다는 뜻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패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질서에 맞춰 재편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미국은 중국 누르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다양한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조율하기보단 오로지 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저지하는 것을 외교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 사령관인 제이위어 브런스는 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 억제력이며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 요소라면서 캠프 험브리스는 평양에서 158마일, 베이징에서 612마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0마일 거리로 잠재적 위협과 가깝다고도 전했습니다. 즉 대한민국과 일본, 필리핀이 각자 고유적 특성을 활용한 삼각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그동안 북한 견제용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번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전력임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며 미국 또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역량을 활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닌 기술력과 영토 사용권 등을 얻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다행인 부분은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배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북극항로라는 지형 특성상 빛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유일한 쇠빙선 아라운호는 무게 7,507톤의 거대한 쇠빙 연구선입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17,000해리이며 85명의 승무원과 연구원을 수용할 수 있고 1m 평탄빙을 3노트로 항해가 가능한 성능으로 건조되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16노트이며 무보급 최대 운항 지속 일수는 70일입니다. 현재 극지연구소에서 운영 중이며 아라운호에는 51종의 연구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극지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기 환경 및 오존층 연구, 고해양 및 고기후 연구, 해양생물자원 개발 연구, 지질환경 및 자원 특성 연구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부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에 참여하여 북극항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극지연구소 관계자분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연구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북극의 가운데는 공해거든요. 네. 공해 지역은 우선 주인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공해는 주인이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거는 주로 여기 러시아 말고 미국 쪽으로 가요.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미국 쪽으로 가서 여기 공해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해역은 연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요 사이가 좋아져서 여기를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다니면 베스트인데 안 되면은 공해로 가야죠. 이제 약간 정부 지원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의 연구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많이 줄었었고요. 지금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좀 되게 과학에 관심도 많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저희가 받은 건 아니라서 내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연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R&D 삭감하고 R&D 삭감이 진짜 타격했고 저희는 차세대 세빙선을 몰빵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지으려고.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다 20%씩 삭감을 하니까 이건 삭감을 못 짓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저 모든 연구를 이렇게 다 몰았어요 그냥. 그래서 한 2년 동안은 진짜 거의 더 돈 없었습니다. 한 저희가 중반쯤 지났는데 근데 이제 시작은 많이 했는데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설계 끝났어요. 그냥 맨 처음에 돈 따는데 시간 좀 오래 걸렸고 따는 도중에 코로나 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돈을 더 따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는 게 보통이 아니다.
그래도 북극 항로 이것 때문에 그래도 결국 넘어간 것 같아요. 잘. 역시나 많은 연구기관들이 정부 지원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선 이공계를 우대하고 과학기술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북극항로나 조선업계와 같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추진해 나갈 거면 아무래도 연구자들, 기술자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하겠죠. 물론 한국이 미국이나 기타 강대국들만큼 규모가 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공계를 우대하고 이런 기술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반도체와 방산업을 발전시킨 것처럼 조선업과 해양 부분에서도 큰 성과와 수주를 따내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며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오션과 같은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한국의 LNG 선박 능력을 세계에 증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안으로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광역시, 포항, 울산 등 다양한 도시에서 북극항로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변화에 대비하여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행사에 소개된 것처럼 지자체들이 북극항로의 수혜를 받고 거점 항구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이에 맞춰 전폭적인 지원과 올바른 정책을 실행한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자체의 정책이 여러 이유 등으로 미뤄지거나 축소되고 또 원청, 하청업계들이 돈을 빼돌리고 이런 게 제발 없어졌으면 하네요. 중간에 돈을 빼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지역별 정책들이 넘쳐 흐르잖아요. 아무튼 북극항로를 기반으로 부유경 메가시티 프로젝트 등은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대한 일이며 국가의 사활을 걸고 수많은 전문가와 인력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